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적십자사가 성주그룹 김성주 회장을 차기 총재로 선출했습니다. 김신임 총재는 인준을 거쳐서 다음 달 8일 28대 총재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여성과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해외 구호 사업을 통한 세계 평화 발전에 노력을 해왔다고 대한적십자사 쪽은 선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신임 총재는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었죠. 당의 낡은 이미지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또다시 보은 낙하산 인사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9월 24일 수요일에 뉴스트라다무스 시작하죠. 정가 소식 여의도 리포트는 김효진 PD 준비하고 있고요. 안은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 그리고 이슈 분석 시간에는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연결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순서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먼저 국회 의사 일정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오는 26일에 본회의를 열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앞서 이 여당 새누리당과의 수의 끝에 공표한 대로 오는 26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 계류 법안 91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그날 26일 본회의에 야당이 불참하면 계류 법안을 모두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인 만큼 지난 5월 2일부터 5달 가까이 이어져 온 국회의 입법 제로 상태도 일단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쪽 국회 개최에 따른 이후의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물리력으로 저지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전국이 빠르게 얼어붙어 국정감사 등 10월 이후의 의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앞서 지난 16일에 정의화 의장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또 10월 1일에서 20일 국정감사를 하는 것, 이런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이 정기국회 전체 의사 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들려온 소식 중에 하나가 이 새정치연합의 새누리당에 본회의 개최 시점을 좀 미루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의총을 열어야 하고 의견을 좀 모아야 되니까 좀 미루자는 건데 이 얘기를 듣고 이완구 원내대표가 아니 원내대표 차원에서 그 정도까지도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그 전권을 갖지 못하면 어떡하냐.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대화 채널 재가동에 이제 합의한 상황인데 협상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하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정상화, 또 양당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대화 채널 재가동의 뜻을 같이 했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이 새정치연합을 향해서 통일된 협상안을 마련해오라 이렇게 촉구하는 단계이고요. 새정치연합은 대여 협상을 재개하기 전에 새로 들어선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어서 당장 접점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 주호영 정책위 의장에게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과의 회동을 재개해달라고 부탁했고 김재원, 김영록 두 원내수석 부대표 간에도 대화 채널을 열도록 했다. 박영선 원내대표 채널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다른 채널을 열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새누리당의 입장은 오히려 이완구 원내대표의 다음 언급에 더 잘 담겨 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야당의 입장을 통일해줘야 한다.
야당의 입장이 뭔지를 확실히 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새정치연합 비대위 구성 전과 달라진 게 없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의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도 크게 달라진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오늘 오후에 새로 구성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만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3시 반에 국회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예. 관심 역시 오늘 만남을 통해서 양측이 전향적 입장을 도출해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 내부에서는 출범 이후 줄곧 이 유가족들의 양해를 언급하면서 조사위원회에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랐죠. 문희상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정세균 의원, 문재인 의원 등도 비슷했습니다. 따라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만남에서 비대위에 이런 구상을 전하고요.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방안을 양보하는 대신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로 이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새로 꾸려진 대책위 역시 옛 대책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고집하고 있어서 여야 협상은 고사하고 새정치연합과 유가족 대책위의 협상조차 쉽게 풀리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세월호 출구가 계속해서 어려워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벌써부터 내년 전당대회 그러니까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룰 논쟁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당 지도부는 수습에 애를 쓰는 모습인데 무슨 얘기들 나왔습니까? 네, 쟁점은 모바일 투표 경선이고 발단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입니다. 저 전화 연결하기 전에 그 박지원 의원의 발언이 방송이 나간 것 같았는데 예. 관련된 얘기입니다. 문희상 위원장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개표 확인 작업이 까다로운 점 등을 보완하면 그것처럼 간단 명료한 게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모바일 투표 부활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당내에서 비상한 관심이 일었고 또 논란이 일어났죠. 아시는 대로 모바일 투표 방식은 새정치연합에서 2012년에 용도 폐기된 방식입니다. 이 절차적 정당성 등에 관한 말썽이 매우 컸기 때문인데 예. 특히 이런 방식은 이 당내 조직 기반보다는 대중적 인기가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방식이라서 걷잡을 수 없는 당내 논란과 분란을 야기했고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만약 이행이 된다면은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특히 비대위원 상당수가 내년 초 전당대회에 나설 차기 당권 주자들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경선 룰 등을 둘러싼 내용이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컸는데 예. 그게 생각보다 일찍 터진 겁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이 문희상 위원장은 오늘 이 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적은 있지만 결론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선을 그으면서 진화에 나선 거죠. 또 모바일은 현대적 첨단 기기라서 투표 방식으로는 더 좋은 게 없고 모바일로 투표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비밀선거 위반이고 100% 신뢰할 수 없는 법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은 특히 특정 계파에서 유리할 수 있다면 채택할 수 없는 것이고 전당대회 준비위에 각 계파가 모여 룰을 만들기 때문에 합의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근데 특정 계파의 유불리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제 문희상 위원장이 말을 하면서 해명을 한 건 어찌 보면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정 계파의 유불리를 직접 언급하면서 불끄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예. 이는 당내 일각에서 이른바 이 온건 중도파를 자처하는 몇몇 사람들이 대중적 인기가 높은 문재인 의원을 밀기 위해서 문희상 위원장이 모바일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이른바 쌍문동 야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조어까지 동원해서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한 대응과 해명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을 조심하시라는 박지원 비대위원, 박지원 의원의 경고성 언급도 역시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여기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건 문희상 위원장은 개파라는 표현을 피하지 않고요.
오히려 대놓고 구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 주요 인사들이 계파 논란에 대응하는 어법은 일관적으로 우리 당의 계파는 없다, 이런 원칙적인 표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은 다소 파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분란이 생기지 않게 잘 이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누구보다도 이제 문재인 의원의 입장이 궁금해질 것만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문 의원의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문재인 의원이 대중적 인지도,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모바일 투표 얘기가 나오면은 문재인 의원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비대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몇 마디 남겼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워딩을 옮겨보자면 모바일 투표는 국민 참여 경선 같은 걸 할 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논의되는 거다. 공직 후보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다. 그때 현장 투표를 할 거냐, 모바일도 할 거냐, 이건 선관위 주관이니까는 당내 논란거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당직에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는데 다음 전당대회 때 다시 국민 참여 경선을 하기로 논의가 될 경우 방법 가운데 하나로 논의를 하는 거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얘기였는데, 예. 듣기에 따라서는 어제 오늘 불거진 논란을 잠재우고 분란을 예방하려는 선긋기 내지는 해명으로 들리지만, 나중에 가서 논의가 될 원칙적인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는 발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아마 일부 언론이나 당내 일부 인사들이 이 말을 갖고 여러 가지 분석과 비판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내년 전당대회 즉 이 차기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은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문재인 의원 세월호 특별법 관해서도 한마디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간 2차 협의 때 논의된 방안이 유일한 방안이겠는가, 그것이 안 되면 수십 개 방안이 있는데 그렇게 여당이 좀 전향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 언론이 좀 지적을 해달라, 어떻게 정치가 방안이 하나밖에 없나, 이렇게 일갈한 겁니다.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떠나 특검 추천권 문제로도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말로 풀이가 됩니다. 예.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달 초에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이 이 당시에 진행되던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회동하고 관련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꼭 새누리당이 유가족들에게 자, 먼저 얘기해보시라, 뭘 원하시느냐, 이렇게 묻고 유가족들이 얘기를 하면 새누리당은 그건 곤란하다라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건 좀 아니다. 새누리당도 먼저 입장이나 구상을 말하고 협상을 해야지, 유가족이나 우리 쪽에서 먼저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게 무슨 협상이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공개로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런 지적이 당내에서 전략적으로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재인 의원이 새누리당의 선제적이고도 전향적인 대안 제시를 요구한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새정치연합이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당의 혁신 작업을 지휘할 혁신 실천위원장으로 비대위원이기도 한 4선의 원혜영 의원을 선임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혜영 의원은 이 4선 중진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도서관장직 지명권 포기를 제안하는 등 이 기득권 내려놓기를 꾸준히 주장하며 당내 혁신을 추진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당 바깥에서 혁신위원장을 영입할 계획도 갖고 있었지만, 예. 이 이상돈 안경환 교수 비대위원장 영입 불발 사태로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한 토양이 매우 척박해진 점, 원혜영 의원이 비교적 개파색이 옅어서 당내 인사들에게 두루 신망이 높다는 판단 등에 따라서 그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국민TV 뉴스K를 통해 1인 시위를 벌이세요. 뉴스K 방송 중 국민TV 스튜디오 시청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실 의향이 있는 조합원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TV 대표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성함, 연락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지방에 거주해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리 1인 시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이 2시 19분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모바일 투표 반대에 이번에는 정청래 의원이 박 의원을 공개 비판하면서 논쟁의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정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 여당보다 못한 야당이라면서 새누리당은 모바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뽑는 모바일 혁신 정당을 만든다는데 새정치연합은 모바일 투표 말만 나오면 격렬 반대, 모바일을 손에 떼지 않고 사는 세상에 모바일 국민과 담을 쌓겠다라고 거듭 박 의원을 비난하면서 모바일 투표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원외에서 시민네트워크 정당론을 펼치고 있는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대표도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서 모바일 투표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핵심을 벗어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국민 참여 제도를 복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논란을 먼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의 장점은 잊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라는 시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려면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되는 것, 그것에 동의하느냐 여부를 먼저 토론을 하고 그것에 동의된다면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묻는 투표 방식을 뭘로 채택할 것이냐 다음 주제거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주제를 먼저 얘기하니까 이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그 수십만의 시민이 모였을 때 의견을 묻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인터넷 투표, 모바일 투표, 그다음에 현장 투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 투표 경우에는 지난 통진당 경선 때 동일 IP에서 수백 명이 이제 투표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사실은 이제 노조 조직원들이 그 현장에 계시다가 점심시간에 사무실에 모여서 투표한 건데 어찌됐든 대리 투표의 가능성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아예 민주통합당 때는 채택을 안 했어요. 인터넷 투표는. 그리고 모바일 투표 경우는 수십만일 경우에 가장 간편하고 빠르고 그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 방법을 채택한 건데 현장 투표에 비해서 완전하지는 않죠. 그런데 현장 투표를 채택을 한다고 하면 참여율이 거의 5분의 10분의 1 수준에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가려면 시민께서 후보든 정책이든 정할 때 나도 참여해서 했다. 정당 일체감이 생기는 힘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에요. 새누리당 내 친박계 김문수 혁신위원장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김문수 당 보수혁신특위위원장과 관련해 본인이 혁신을 얘기하고 본인이 대권을 꿈꾼다는 것은 약간 핀트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문수 혁신위원장 자체는 적절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위원장이 제대로 된 혁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아쉬움은 있죠. 이제 그분도 대권 주자였고 또 아직도 대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혁신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혁신이 무엇인가 듣고 본인이 그 혁신에 맞춰서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입장이지 본인이 혁신을 얘기하고 본인이 그 혁신 위에 그 대권을 꿈꾼다든지 하는 거는 약간은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문수 혁신위원장 선임 자체를 놓고 김문수라는 분을 놓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연금에는 퇴직금도 녹아 들어가 있다. 공무원은 기초연금도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단순 수치만 비교해서 공무원이 많은 연금을 받는다고 하는 논리에 대해 불만이 많다. 공무원 연금을 반대하는 공무원 노조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적연금 계약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오성택 공동집행위원장은 당정청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성택 위원장이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보다 43% 더 내고 33% 덜 받게 하자는 안, 이 안은 절대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왜 절대 받으실 수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건 지금 국민연금과 형평성도 운운하고 다 좋습니다. 예. 그 퇴직금을 민간 기업에 100% 맞춰준다고 하니까 이거 제의하더라도요. 예. 우리 공무원 그 보수 자체를 좀 민간 수준으로 좀 맞춰주고 또 우리 각종 수당이나 복수당도 공무원 법령이 아닌 우리 근로기준법에 좀 맞춰서 좀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참건, 정치활동, 그다음에 겸직 및 영리활동도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보장을 해서 국민과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하나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낮추겠다만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가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예? 저희들이 참여한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고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고통 분담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 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9월 24일 수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뉴스트라다무스입니다. 이어서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SK네트워크스 직원 2명이 대포폰을 대량 개통한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 검찰은 이들이 유통한 대포폰이 대구 경북 지역에만 10만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의 단말기 유통 판매를 대행하는 SK네트워크스 본사 직원 2명이 대포폰을 대량 개통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SK텔레콤 가입 경력이 있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개통된 대포폰이 대구 경북에서만 10만여 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어제 JTBC 뉴스룸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JTBC 뉴스룸은 대포폰이 전국적으로 수십만 대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며 대포폰은 주로 3만 원대 저가 선불폰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검찰이 팀장급 간부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경영진에 대한 소환도 통보했으며 SK텔레콤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10만 대 정도가 개통됐다는 건데요. 대포폰을 대량으로 개통한 것만 해도 큰 문제이지만 10만 대면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50%가 무너지는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 따져서 수십만 대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SK네트워크스나 SK텔레콤이 조직적으로 대포폰을 개통한 흔적이 발견되면 SK는 불법 행위로 점유율을 방어한 꼴이 됩니다. 이미 오늘 증시에서는 개장과 동시에 SK텔레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SK텔레콤 측이 JTBC 보도국에 기사 수정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나 봐요. JTBC 보도국 관계자는 어제 오후 SK텔레콤 전무 등이 보도국에 찾아와 SK네트워크스 단독 소행이고 SK텔레콤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 우리는 빼달라며 기사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SK텔레콤 측의 보도국 방문에 손석희 앵커는 굉장히 화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미디어스의 보도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어젯밤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대리점 등에서 보조금을 노리고 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우리도 피해자라며 단기 체류 외국인, 단기간 휴대전화가 2대 필요한 이용자 등 선불폰 수요가 있긴 하지만 선불폰은 가입자당 매출이 수천 원밖에 안 되고 이용기간도 100일밖에 안 되는데 SK텔레콤이 여기에 보조금을 써가면서 대포폰을 만들라 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SK텔레콤이 조직적으로 대포폰을 개통했다고 가정하면 매출이 수천 원밖에 안 된다는 뜻은 대포폰을 대량 개통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조금밖에 안 된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요. 물론 가정입니다만 SK 측이 점유율 유지를 위해서 일부 대포폰을 자체적으로 개통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조사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진실 규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리기사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의원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인데, 경찰 조사 받기 전에 만난 취재진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군요. 예,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서울 영등포 경찰서를 찾은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오늘 새벽 1시 정도까지 8시간쯤 정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대부분 질문에 기억이 없다거나 목격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자 일찍 왔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 대리기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며 이 일로 인해 유가족이 더 큰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대리기사에게 막말을 하는 등 의원으로서 특권의식을 보인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이것은 새누리당의 주장, 김 의원이 경찰을 소관부처로 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새누리당은 앞서서 김 의원의 사과와 안행위원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예. 또 김 의원은 직접 폭행 현장을 목격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리기사분과의 폭행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영등포 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참고인이던 김 의원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이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의 고발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혐의는 법리 검토 중이라며 업무방해 외에 다른 나머지 죄명은 혐의가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 형태에 대해서 비판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KBS를 보니까는 이 사건과 조직폭력배 소식을 한 리포트로 묶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17일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동안 유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유족들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예.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사생활 취급하던 언론이 유족 일부의 잘못을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일요일 KBS는 유가족들의 폭행 관련 소식과 조직폭력배 소식을 한 리포트로 묶었는데요. KBS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가운데 일부가 경찰 조사를 더 받게 됐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한 뒤에 또 국내 3대 폭력 조직에 포함되는 범서방파 조직원들이 검거됐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 단신 묶음 보도도 아니고 한 리포트 안에서 두 가지 소식을 혼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세월호 유가족 일부의 폭행 관련 소식을 짧게 전하면서 곧바로 범서방파 검거 소식을 길게 함으로써 자칫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됩니다. 예. 이재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범서방파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를 동일시하려는 의도가 느껴진다며 매우 악의적이고 언론 권력을 이용해 사실상 유가족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수준의 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KBS 측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KBS 측은 주말 사건 사고를 종합한 소식이다라고 밝혔는데요. KBS에서 종종 주말 뉴스에 사건 사고를 종합해 보도하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신으로 처리할 사건의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묶은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입니다. 예.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신중하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갑작스런 사퇴로 인사검증에 대한 이제 비난이 빗발치자 청와대가 어제 이례적으로 송 전 수석의 임명과 사퇴 경위 자료를 이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와 달리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로 확인된 비리 사항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예,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송 전 교무수석의 사퇴 관련 설명 자료에 따르면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송부한 자기검증 질문서에 적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송 전 수석은 아니오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6월 10일 송 전 수석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를 의뢰했으나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송 전 수석을 9일 수사한
서초서 경찰관이 그날 바로 조사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서 10일에는 송 전 수석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의 신분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사유를 밝혀 사퇴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그러나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검증 대상자의 답변이나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에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해명을 통해 스스로 인정한 꼴이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송 전 수석이 연루된 이른바 1+3 국제전형 운영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문화수석 지낸 그 박범은 전 중앙대 총장도 경찰에 입건이 됐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학교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2010년 K유학원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연계한 1+3 국제전형을 도입했습니다. 예. 이 전형은 대학 재학 동안 1년은 중앙대에서 3년은 외국대학을 다닌 뒤 외국대학 학위를 받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당시 이 같은 전형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데다 외국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등 학생들의 피해가 잦아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대학들에게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그러나 중앙대 등 일부 대학은 지난해 초 법원의 폐쇄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등을 근거로 이 전형을 폐쇄하지 않았으며, 당시 교과부가 대학들을 상대로 조기 진압에 실패한 것은 박 전 수석의 존재 때문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박 전 수석은 당시 중앙대 총장으로 보고는 다 받았지만 처음 도입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위법이란 얘기도 없었는데 도입 대학이 늘어나니까 금지시켜서 그만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경찰은 박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수사 대상에는 법무부 차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희옥 동국대 총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수사 결과 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사가 수임료를 축소 신고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동명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맡아 수임료로 2,200만 원을 받았지만 국세청에는 그 절반만 신고했습니다.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처음에 사무직원을 고용하고도 소속 변호사회에 채용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달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동명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 조치를 내렸는데요. 예.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수임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동명 변호사는 의정부 사건의 경우 민사, 형사가 함께 걸려 있었는데 민사 사건까지 해결되면 추후에 함께 신고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군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무려 3조 7천억 원대 기업형 불법 인터넷 도박 업체가 경찰에 적발이 됐어요? 예,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해외에 법인까지 차려두고 기업형 불법 인터넷 도박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34살 노모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달아난 업체 대표 51살 이모 씨 등 29명에 대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나머지 일당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 씨 등은 2007년부터 5년 동안 캄보디아에 법인을 설립해놓고 중국 등 5개국에 400여 개 서버와 2만 5천여 개 도메인을 확보한 뒤에 문자 전송을 통해 회원을 모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수법으로 모두 3조 7,600억 원대의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수수료로 4,700억 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노 씨 등은 사법당국의 단속과 차단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이트 주소와 입출금 계좌를 바꿔가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울한 뉴스가 전해지는데 이것도 참 우울한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질 임금 상승률이 0%대로 떨어졌는데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실질 임금은 월 평균 277만 2,643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276만 7,830원보다 4,813원,
0.2% 증가했습니다. 예. 실질임금 상승률은 명목임금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제거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적 구매력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번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2011년 4분기 마이너스 2.4% 이후로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작년 2분기부터 계속 축소되는 양상인데요. 예. 작년 2분기가 3.4%, 또 3분기가 2.5%, 4분기 2.1%, 올해 1분기는 1.8%로 5개 분기 연속으로 축소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만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상황이었음에도 실질임금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추세라면 올 한 해 전체 상승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3분기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미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 상승률은 0.99%로 0%대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질임금 상승률이 0%대로 이제 떨어졌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 노동시간이 비교적 짧고 저임금인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게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예.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소 경제동향 분석실장은 최근 월별 신규 취업자가 50만 명에서 최대 60만 명 정도로 고용은 상당한 호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실질임금 상승률이 둔화하면 일자리 증가에도 가구당 실질소득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은 늘어나는데 소비가 늘지 않는 기이한 내수부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 시간인데요.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위해서 오늘 오후에 유가족 측과 만날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 네. 또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도 열려서 아무튼 세월호 특별법 대화 채널이 이제 재가동이 되는 것에 합의를 한 상황이고, 네네. 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돌파구를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선은 이제 일전에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된 문희상 의원이 예. 김무성 당대표와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보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흘렸어요. 예. 그 보관이 뭔지는 이제 아직 꺼내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고 결국은 이제 여야 원내대표 간 대화 재개를 촉구하겠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이틀이 지나서 이제 지금 그 얘기했던 원내대표 간 접촉을 앞두고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가 먼저 세월호 유가족과 만나기로 돼 있는 거죠, 오늘. 그렇죠. 예. 이 전제는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야권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이제 비대위원들 두 번째 모임이 있었거든요. 예. 그 회의에서도 이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정부 측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독재적인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간 반면에 또 하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만약에 세월호 유가족이 양보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한다면, 그러면 집권 여당 쪽에서는 특검에 관해서 어떤 강력한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집권 여당에 대한 질타로 이제 해석하는 입장도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야권 내에서 뭔가 세월호 특별법 국면 돌파를 위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강행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절충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이 지금 이제 이 문희상 비대위 체제에서
고민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좀 징후들이 느껴지고요. 예. 어찌 보면 이 세월호 유가족을 오늘 만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주체거든요. 예. 비대위원장은 아니고 예. 그 상황에서 결국은 박영선 또 원내대표가 짐을 지고 이 유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게 아닌가. 지난번에 이완구 이 여당 측의 원내대표와 전격 합의가 발표되고 이 유가족들이 반발해서 무산되고 재협상안이 등장하고 유가족도 반발했지만 당내에서도 추인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 이제 문제시됐던 건 뭐냐면 왜 사전에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분들과 합의한 안을 들고 오지 않았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유가족을 먼저 접촉하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만약에 수사권 기소권을 우리가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방식으로의 방안을 돌파시킬 수 없다면 어떤 제2에 대한 제3에 대한을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안을 박영선 원내대표가 꺼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처음 한 말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정도의 선에서는 3차 협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동의와 양해의 차이에 어떤 이제 절충적인 안을 유가족들이 어쨌든 이 지지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꺼내놓을 수 있는지, 여기는 이제 집권 여당도 물론 또 새로운 대안이나 답이 있다면 꺼내놓아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먼저 야권 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이제 벌어지는 것으로 관측이 돼서 조금은 이제 아주 미묘하고 민감하게 오늘 저녁에 회동과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아무튼 이제 야당에서 양해와 동의의 어떤 그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계속해서 어떻게 협의 과정이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건데, 근데 여야 정치권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 전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대체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만 들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야를 동시에 놓고 보면 지금 국회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개점 휴업이라는 말도 여전히 유효하고 가을 방학을 여전히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면은 이제 월요일로 이 9월이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여야 국회의원들이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당은 그동안 계속 국회 일정을 압박했다라고 하는 좀 이 자신감, 명분이라고 혹은 뭐 자기 합리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명분이 있는데, 야권은 오히려 지금 본회의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형국으로 여론몰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불리한 측면인데, 야권 내에서 지금 오늘 뉴스를 본다면은 느닷없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모바일 투표 얘기를 꺼내면서 모바일 투표를 재도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 간단한 워딩에 대해서 내부에서 아주 벌집을 쑤신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예.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쪽이 있는 거고요. 또는 모바일 투표는 가야 할 길이라고 보는 쪽에서도 지금 그것을 거론할 바는 아니다. 이건 이제 문재인 의원의 발언이고요. 질타했던 쪽은 우선 박지원 의원 쪽.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하는 이제 공격이 들어갔고요. 지금 왜 그런 얘기를 꺼내느냐 했는데, 저 개인적인 사견을 보탠다면 모바일 투표뿐 아니라 그동안 나왔던 야권 개혁안 중에 네트워크 정당의 흐름은 가야 하는 흐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게 타이밍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모바일 투표 얘기가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의 모바일 투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당원들에 대한 ARS 투표를 얘기한 것이다라고 애둘렀습니다만, 지금 내부에서는 정말 10인 10색 계파별로 다 다른 동상이목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런 작은 단추에서 자꾸 불거지고 있는 거고요. 또 사실은 중도 온건파라고 이 이름 붙여진 분들은 계속 지금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또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안의 단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 박영선 체제냐 문희상 체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뭉쳐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고요. 숙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은 아주 좀 새로운 기류가 오늘 보여지고 있어요. 야당이 신경 써야 될 게 이 대목인데, 이재호 의원이 개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거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헌 이슈는 물론 이전 정권부터 계속 있어왔던 논의거든요. 그래서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가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 사회에 맞느냐, 87년 헌법체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대목은 이 고 노무현 대통령도 참여정부 말에 그러면 4년 대통령 중임제로 원샷 이 개헌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라는 안을 꺼냈다가
거의 정치권에 묵살당한 바가 있죠. 예. 그렇다면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개헌이라는 건 권력 구조에 대한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인데 지금 이제 여당 일각에서는 개헌 특위 논의가 다시 이제 거론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개헌이라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이라면 의원 내각제로 바로 갈 수는 없을 것이고 이원 집정부제 정도거든요. 책임 총리제를 헌법에 명시한다든가 혹은 이제 이 의회의 힘을 더 이제 강화 분산한다든가.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야권이 이렇게 지리멸렬해 있는데 여권에서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여권 내의 또 친박과 어찌 보면 이제 비주류 김무성 당대표를 뭐 차기 대권으로 암묵적으로 밀고 있는 그룹 간의 분화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백년지대계와 관련된 역사적인 정치 이슈인데 이것을 여권 일각에서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국회가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교착 파행 정국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를 생각한다면 아직은 이게 지금 섣부른 이야기인데 그 개헌 논의가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지금 이 여당 쪽이 어떤 그 무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길래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가 하는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예의주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당과 여당의 모습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언제쯤 이 정치다운 그 정치를 그 정치권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는 26일에 이제 그 본회의가 열리잖아요. 국회의장이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회 본회의 열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회의 결정을 했죠. 본회의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인데요. 이 26일 본회의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진행된다면 여당의 단독 주도가 될 거고요. 파행으로 갈 거라는 것을 여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나 여당이 이 26일 대목은 한번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당은 이미 국회의장실에 어떤 전원을 넣고 있냐 하면 이번 주는 무리다. 시간을 조금 더 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이 한 주말 미뤄서 29일 월요일에는 본회의가 아마 개최될 전망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9월 말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다음 날부터 10월 국감이 시작돼야 되는 일정이 이제 계속 이어져 있거든요. 그럼 10월에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원래 분리국감하기로 한 게 물 건너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전처럼 10월 국감을 졸속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예결산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야당은 지금 뭐 이 여당 단독 주도 국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연말까지 상황에서 지금 완전히 전국 주도권을 놓칠 뿐만 아니라 국회의 기본적인 일정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세월호 특별법은 또 대통령의 어떤 초강수 때문에 계속 저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결국은 야당 의원들은 다 다시 또 연말에 궁지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당론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의원 개별적으로 상임위별로 또 3, 3, 5 모여서 결국은 이제 29일 본회의 좀 이제 미온적으로 열리고 10월에 국정감사 졸속으로 진행되고 예결산 때 여야가 한번 슈퍼 예산과 사실 핵심으로는 이제 지역구 예산, 쪽지 예산을 놓고 격돌하고 이런 형태로 올해 국회가 흐지부지 마감이 될 것이라면 그렇게 이제 저는 이 예측을 해본다면 특별법은 또 다시 공중에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는 야권이 세월호 유가족을 지켜보호하지 못하고 매우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길은 지난번에도 계속 야권에 대한 이제 제언과 조언을 좀 비판적으로 드렸었는데요. 아예 노선별로 빨리 해체 분당을 해서 자기 길을 가든가 아니면 지금 문희상 비대위 체제를 세웠으면 여러 가지 부실한 점들이 있지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생산적인 노력을 하면서 하나로 뭉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쪼개지지도 않고 뭉치지도 않는 이 상황으로 올 연말까지 간다면 정말 야당의 이제 숙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질 것이다. 암울한 사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 우선순위를 두고 좀 차근차근 해결을 했으면 좋은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 거쳐 미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일은 또 유엔에서 첫 기조 연설을 하는데 교민들의 움직임이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일 외신, 국내, SNS를 통해서 다 보도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내국에 있는 국민들도 다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일부 기성 미디어에서는 그 장면들을 또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해외 교민 일부가 매우 극렬 시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나라망신이다. 이런 형태의 이제 메시지로 지금 계속 또 내부에 프로파간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이 화면을 통해서 보는 문구들은 좀 섬찟해서 좀 이제 저것이 좀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하는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고요. 예. 그거는 야권 지지 국민들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부의 그 국민들의 어떤 정권에 대한 독재 성향이라든가 혹은 정말로 국민 무시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만 운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분노들이 터져나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예. 이것이 이제 결국은 어떤 권력에 대한 시민적 저항의 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물론 젠틀하게 문구들을 뽑으면 좋겠죠. 제일 중요한 건 세월호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대통령이 독선을 부리지 말고 소통하라. 이런 정도의 메시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예. 그러기에는 국내 사실 국민들은 여러 가지 권력의 통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외 교민들이 아주 좀 강한 목소리를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참 이게 이 권력이, 대통령이 그 이야기들을 역지사지로 해석해서 조금이라도 귀를 열고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 그럴 가능성은 전무해 보이고 결국은 계속 이 분열과 갈등은 깊어질 것 같은데, 해외 교민분들 참 고생하시는데요. 정말 그 대통령이 그 해외 교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지금 우리 내부의 모습을, 국가적인 이 어떤 재난 수준의 국론 분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각을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오는 해외 순방이 됐으면 바라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였습니다.